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수소라는 분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는 방송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수소가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소가 생산되는 것인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특히 앞으로의 발전 전망은 어떠한지 대해서 정확히 이 1시간 15분 동안 다양한 취재 및 인터뷰 그리고 손님들을 모시고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방송의 가장 중요한 손님을 모실 때가 되는데요. 지금 수소차를 타고 저희 레지코 그룹의 건물에 도착 중이십니다. 바로 인터뷰를 위해 모신 브누아 포티에 에어리퀴드 회장님입니다. 방송 진행 파트너인 저희 다비드 바로제 레지코 편집장이 현관에 마중 나가 있습니다. 다비드 씨, 진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주 씨 감사합니다. 네, 지금 레지코 건물 현관에 나와 있는데요. 조용하게 접근하는 자동차가 있네요. 수소로 운행되는 수소차이기 때문이죠. 이 차에는 브누아 포티에 에어리퀴드 그룹 회장님이 타고 계시는데요. 이 수소차는 예전부터 파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수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이 수소를 생산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회장님을 모시고 회장님 레자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포티 회장님 수소차에서 내리셨는데요. 어떻게 작동되는 것이죠? 우선 수소차 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다행이고요. 전기차인데요.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전기를 동력으로 바퀴가 돌리게 되지요. 이 전기가 차 내에서 생산됩니다. 연료 전지라고 부르는 수소 저장고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모터가 작동하는 것이죠. 차에 하이프라고 써 있는데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인가요? 신규 브랜드로서 2015년 21차 유엔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한 파리 택시 운영 업체에서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택시 산업 사업을 의뢰해 왔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배터리에 문제가 많아서 경제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5대의 수소택시로 시작을 해서 현재 파리에 140대의 수소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600대로 확대시켜 파리 및 파리 근교 지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소시대가 미래에 올 것을 다들 하는데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미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네요. 네, 이미 저는 매일 수소 자동차로 출근하고 있는데요. 잘 운행이 되고 있고요. 3, 4년 전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모두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죠. 현재 수소가 회자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많은 의문점, 솔루션, 그리고 도전 과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저희 수소세들 첫 방송에 오셔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없네요. 산소, 철, 구리처럼 수소는 92개 천연 자원 중 하나로서 세계를 구성합니다. 다 좋아 보이긴 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죠. 순수한 형태로 현존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원자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죠. 근데 수소란 이미 좀 무섭게 느껴지죠? 악당 무기 이름 같지 않아요? 수소 사용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점은 유일하게 물만을 배출하는 연료라는 것이죠. 앞으로 15년 후에 100% 청정 비행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겠죠? 앞으로 수소 열차 운행을 목표로 전력을 다할 것을 오늘 발표드립니다. 진정한 솔루션이기 때문이죠. 전기만을 가지고 탈탄소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수소가 에너지 전환에서 빠진 요소라고들 하죠. 수소 연료를 사용하기 전에 수소를 청정화시킬 필요가 있죠. 수소 생산에 아직은 화석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95%의 수소 생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거든요. 미래에는 기적 같은 신기술로 우리가 100% 청정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났어요. 물이 수소를 내포하니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얻을 수 있겠죠.
우리 구세주 수소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70억 유로로 전기 분해를 확대해서 대량의 비용 절감을 해야 하죠. 제 기억에 1억 유로를 할당받았는데 매우 힘들었었거든요. 이제 20억 유로가 할당됐으니 환영할 일이죠. 수소 활용에서 프랑스는 여타 유럽 국가에 비해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을 수소차로 대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유럽연합위원회는 전략 목표를 발표했죠. 2024년까지 재생수소 에너지를 100만 톤에 가깝게 생산하는 것이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수소는 연구를 벗어나 신빙성 있는 대안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나포티 씨가 본 방송의 두 번째 시퀀스를 위해 합류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수소 세대 방송 무대에서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소독제로 손소독을 하고 인터뷰를 위해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는데요. 2m 이상의 거리 두기를 준수합니다. 보나포티 씨, 이제 마스크를 벗어주시고요. 곧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보나포티 씨.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수소가 회자되고 있는데요. 앞서 본 것처럼 각종 미디어, 기관 및 대중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열광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소가 공익을 대변하는 주제라는 것이죠. 기후변화 관련해서 전 세계의 각 시민들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수소라는 솔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수소는 에어리퀴드가 이미 40년 가까이 생산, 판매, 개발을 맡아온 품목입니다. 근본으로 되돌아 수소의 시작을 찾아본다면 어디에서 비롯됐죠? 수소는 자연 상태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채취하거나 수거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풍부하게 현존하죠. 세상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인 셈이죠. 단지 주요 자원으로부터 수소가 생산됩니다. 물을 전기 분해를 해서 얻거나 탄화수소를 통해 얻기도 합니다. 특히 천연가스에 많은 양의 수소를 내포합니다. 두 가지 자원이 필요하고요. 생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모두가 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데 다 생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무나 못하죠.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기체 상태이므로 특히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죠. 따라서 아무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경험이 있고 기술이 요구되므로 누구나 수소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소 생산뿐만 아니라 포장 및 배송까지 총망라한 통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수소와 관련한 노하우인 것이죠. 하지만 미래에는 세상의 모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수소가 에너지 자원안에서 주요한 수단으로 명백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우선 이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죠. 현재 에너지 전환점에 서 있고 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포함하고 있죠. 곧장 출발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강건한 산업 부문을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 부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산업 환경이죠. 적절한 규정 그리고 현존하는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동반한 생산 수단이 필요하죠. 특히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고 수소 포장 및 최종 사용자까지 운송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소를 적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즉 전기 차량을 운행시킬 수 있는 연료 전지가 필요하죠. 본 방송에서는 적용 부문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수소 관련해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신 것 같은데요. 수소 생태계가 명명된 지 이제 4년이 지났죠?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13개의 업체들이 2017년 겨울 산맥이 위치한 스위스 다보스에서 국제수소위원회를 창설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1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주요 국가들 그리고 모든 부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진정한 동맹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외에도 개별 국가들의 이니셔티브도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북유럽에서 말이죠. 성공을 위해서는 이 동맹이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각 국가들의 노력 역시 필요하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차원에서도 성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유럽의 규모가 적절함으로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겠는데요. 푸드와포치 씨 여전히 함께해 주시고요. 이제 중요한 손님을 모실 건데요. 의사이자 탐험가이면서 세계 최초의 열기구 무착륙 세계 일주에 성공하신 분이지요. 솔라 임펄스 태양광 비행기 프로젝트로 17개의 경유지를 거쳐 세계 일주를 하셨고요.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의 넥소 수소차로 1회 충전으로 778km에 달하는 장거리 운행으로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바로 베르트랑 피게르입니다. 초대 손님들을 모시고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르트랑 피게르 씨. 안녕하세요. 마르조 씨, 분화 씨. 안녕하세요.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분화 씨도 저희 방송에서 베르트랑 씨를 만나서 반가우실 겁니다. 두 분의 관계를 굳이 밝히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서로 알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솔라 임펄스 프로젝트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3년인데요. 아니요, 2017년입니다. 고공에서 조종 사이의 호흡을 보조해주는 라인 서포트 시스템을 위한 프로젝트였죠. 네, 같이 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고요. 2013년에 또 협업이 있었고 또 2017년에 다시 같이 했습니다. 관련해 또 다른 기억으로는 2002년 저희 회사 100주년 기념 영상에 베르트랑 씨가 출연하셨죠. 파리의 그 연화정에 모였던 그 에어리퀴드의 4,000명의 주주에게 미래와 발명에 대한 주제로 영감을 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모두에게 영감을 주시고 계시고요. 에어리퀴드의 100주년을 기념해 주셨죠. 왜 제가 동참했을까요? 에어리퀴드가 1m 쌓인 눈, 트럭 운전들의 파업, 일요일 운송을 무릅쓰고 세계 일주용 브라이틀링 오비터 열기구 벌룬의 헬륨 가스를 위해 와줬기 때문이죠. 네, 오래된 관계입니다. 네, 아까 여러 어려움을 부릅쓰셨다고 하셨는데요. 수백여 개의 역경을 헤쳐오셨죠. 에너지 전환에서의 역경이라 하면 바로 기술 혁신에 있죠. 이 혁신 없이는 인류가 진보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솔라 임펄스 재단을 창설하셨나요? 네, 저는 사회적인 재앙을 가져오는 성장 둔화와 환경 재앙을 가져오는 무제한 성장 간의 딜레마를 거부하기 때문이지요. 제3의 길을 찾아야 해요. 저는 이를 정성적인 성장이라고 명명합니다. 고용 창출이 가능한 성장이죠. 환경오염의 주범을 환경보호의 주체로 대체해 산업 및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죠. 이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솔라 임펄스 재단은 환경보호와 동시에 재정적인 수익을 가져오는 1000개의 솔루션을 수합, 선정, 라벨화하는 도전을 하였죠. 각국 정부 대표들, 기업, 기관들이 환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게 목표였죠. 지속 가능한 변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문어포티 씨, 이 솔라 임펄스 재단과도 협력하시는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세요? 우선 저희 역량 있는 인력들을 후원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34명의 에어리퀴드 전문가들이 재단과 협업을 통해 여러 솔루션을 검토합니다. 물론 1000여 개의 솔루션이 검토를 통해 최종 선별될 예정인데요. 에어리퀴드 전문가들이 이 선별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절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자사의 솔루션을 출품해서 그중 일부인 13개의 솔루션이 현재 채택되었습니다. 물론 이 재단과 공동 작업에 대해서 재정적인 파트너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베르트랑 씨, 그러면 윈윈 상황인 거네요?
위민 전략이 없는 협업은 부재하죠. 분와 뿌띠시랑 논의했었는데요. 오늘날 수소가 그 자체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요? 명백한 이치라고 생각하세요? 네, 명백합니다. 수소는 친구를 많이 사귄 반면 배터리 적은 많아졌지요. 오늘날 수소의 유통과 판매에 석유 산업계의 동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로는 불가능하죠. 자급자족 에너지를 구축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전환해 수소로 저장할 수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유럽 무역 적자의 주범인 에너지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유럽은 배터리 산업에서 아주 매우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죠. 심지어 유럽이 배터리 경쟁에서 졌다고 말할 수 있기에 이제 유럽은 수소 경쟁을 이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계자들을 연합해야 해요. 이를 통해서 수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고용 창출의 문제이기도 하죠. 새로운 산업시장에 관련되기도 해요. 에너지 및 환경의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지요. 단순히 환경의 위대한 이념만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계 발전 및 그 전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출발서부터 실패가 예고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혁신을 저는 믿습니다. 수소가 엄청난 가능성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문화포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생태계라는 개념이 매우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와 같은 경우 더 이상 혼자 일할 수 없어요. 협업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생태계 사슬을 구축해야 합니다. 종합해보면 2020년 현재 수소를 선택하는 게 아직도 투쟁처럼 들리네요. 오늘의 투쟁이 내일은 논리적인 행동이 되고 내일 모레는 당연한 행동이 되겠지요. 오히려 책임 있는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베아트랑 씨와 세 가지 신념을 공유합니다. 첫째는 기후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너무나 근본적인 사항이죠. 둘째,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같이 논의를 했었고 재단에서 기술 라벨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이끌기 위한 앰버서더 역할을 수행할 여성 및 남성들이 필요하죠. 에어리퀴드와 저희 재단의 협업에서 그 근간을 이룬 정신이죠. 본 방송에서는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인력들의 창의적인 환경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항해 모험에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는데요. 세계 일주 항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바다 위의 실험실, 바로 에너지 옵서버 요트입니다. 2017년 이래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데요. 6년간 50개 국가의 요트 일주를 진행 중인 의기에 넘치는 스키퍼 빅토리안 에리사르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We have been given the scientific knowledge, the technical ability, and the materials to pursue the exploration of the universe. Ignition sequence starts. 4, 3, 2, 1, 0. All engine running. La Terre. 지구. Il y a plus de 50 ans, l'hydrogène 수소는 nous a permis de 지구에서 partir 수천 à des 킬로미터 milliers de 떨어진 kilomètres 곳으로 여행을 d'air.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가장 풍부하게 현존하는 원소로서 대역적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가졌습니다. 에너지 옵서버는 미래의 에너지를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구를 해치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지능적이고도 혁신적인 요트입니다. 전기에너지원은 태양광, 바람, 파도의 재생에너지로 공급됩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해수를 사용해 수소를 얻어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완벽한 자급자족 에너지로 항해를 할 수 있기에 요트팀의 일상을 편하게 만들어준 기술입니다.
에너지 옵서버 요트는 요트상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으로 향하는 위대한 발걸음이죠. 에너지 혼합선의 진정한 파트너이면서 요트가 가벼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햇빛이 없는 극과 상황에서도 항해를 지속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에너지 도전을 통해 우리는 지구 환경을 존중하는 또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미 솔루션과 기술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혁신을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이러한 혁신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옵서버 항해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즉각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서움, 무배출, 무오염의 항해는 해양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정말 중요하죠. 이 요트에서는 마치 해양 환경에 동화된 느낌을 받습니다. 해양 생물에 대한 악영향을 현저히 줄이게 되죠. 수소로 이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어 유일한 생활 공간인 우리의 지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다 위의 실험실인 에너지 옵서버는 세계 일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베누아, 베스컨씨 두 분 다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에어리키드는 이 항해의 시작부터 파트너지요. 맞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점은 자급자족 에너지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햇빛과 바람이 없으면 항해를 멈추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외부 에너지원 없이 자급자족으로 세계 일주 항해가 가능하게 설계된 요트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채취한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한 후 전원 저장합니다. 기상 조건이 좋을 때는 바람과 태양을 한껏 활용하고요. 해당 에너지원이 없을 때 수소로 전기 모터에 동력을 제공해 항해 가능합니다. 진정한 미래의 솔루션이죠. 가능성을 드러낸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증표라고요. 베르트랑 피게르 씨 해당 요트팀을 잘 아시죠? 특히 영상에서 벽도혜연 씨 옆에 계시네요. 나침반과 임무를 주셨는데요. 태양광 비행기로 세계 일주를 했던 솔라 임펄스 조종칸의 나침반이죠. 요트 계기판 위에서 정방향을 안내줍니다. 비토양과 요트팀은 전 세계 경유지를 거쳐갈 때마다 솔라 임펄스 재단이 라벨화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우정을 쌓고 있고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말이죠. 두 분 모두 여전히 함께해 주시고요. 수소 관련 상징적인 인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중 특히 아주 특별한 모험가가 있지요. 바로 필립 코아정 씨인데요. 필립 씨 바로 연결하지요. 안녕하세요, 필립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파리 다카르 자동차 경주에 수소차로 참가한다는 엄청난 모험을 계획하셨는데요. 왜 그런 결정하셨죠? 못할 거 없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껏 해온 모든 모험에 대해 99%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영국 해협의 수영으로 횡단, 오드리 횡단, 2017년 다카르 갤리 참여에 다들 불가능하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저와 함께한 엔지니어팀은 99%의 비관적 견해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수소차로 도전하고 싶어요. 미래는 바로 수소에 달려있고 세계에서 가장 힘든 자동차 랠리에 수소차를 참가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미래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미래에 사용할 수소차라는 것을요. 저는 현재 수소차를 사용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자동차 랠리에 참가하는 계획을 이미 2018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파트릭 마이오 씨, 이니시오 창립회장도 만날 수 있었고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제 거의 참가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차량을 구축하고 이 모험에 대한 지원, 그리고 동참할 파트너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방송 내내 잘 피력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강력한 메시지, 수소가 바로 우리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를 가진 메시지가 필요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배터리, 수소, 그리고 환경에 대해 고민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게 됩니다. 베르트랑 피까르가 이끄는 그 모든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이죠. 못할 게 뭐가 있나요? 같이 모험하실래요? 물론 정말로 함께 하고 싶네요. 수소차 주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미 현대 넥소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긴 했었지만 너무나 편안한 주행이었죠. 발질력이 좋아서 진동감도 없었고 소음도 없었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요. 이제 모든 사용자가 이런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맞아요. 특히 수소차의 고성능을 믿을 수 있어요. 다카르 랠리의 수소차 참가에 신뢰할 수 있는 차량 그리고 현존하는 기술을 보여줄 수 있죠. 또한 정부에게도 모두 함께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모두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죠. 바로 수소에 있다는 것을요. 방송에서 앞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수소는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이 모험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사례를 보여주신 거죠? 부누아 푸티에 씨께 보내는 신호인 듯한데요. 네, 저도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격려해드릴 점은 다카르 랠리에 수소차로 참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용기가 필요하지요. 박수를 보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흥도 느껴지는데요. 필립 코아종 씨의 미소에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뵐 때마다 미소를 잃지 않으세요. 바로 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 면에서도 세간의 이목을 끄는 모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협업을 같이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즐겨하는 말이 바로 불가능은 타인이 아닌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꿈꾸는 게 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자문해보죠. 우리 운명을 책임지고 앞서 나가야 해요. 이미 옛날부터 제가 전달해드리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점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모험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는 환경오염을 동반한 모험이었다면 이제는 완벽한 청정에너지 및 효율로 모험을 새로이 할 수 있죠. 이 여정에 세상의 모든 모험가를 초대합니다. 당찬 수소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불가능한 게 없죠.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물론 용기도 필요하고요. 필립 코아정 씨, 베르트랑 피까르 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누아 푸티에 씨 여전히 함께해 주시고요. 수소 세대의 다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제 수소 시장과 관련 공용 시장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누아 씨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에어 리퀴드가 수소 생산을 해온 지 거의 40년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 파트너 업체들과 함께 처음으로 수소 사용화와 수소 생태계를 위한 야심을 발표하셨는데요. 그 당시 회의감이 다소 있었던 게 사실이죠. 수소 생태계의 발전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었죠. 그런데 수소가 이제 현실되었습니다. 수소차로 여기에 도착하셨고요. 또 알스톰 수소 열차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질문이 남아있죠. 수소가 과연 현실 대세일까 묻고 싶습니다. 수소 관련한 첫 번째 도전 과제는 바로 청정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까? 즉, 청정한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죠. 네, 물론입니다. 40년 전에는 가장 저렴한 공정으로 수소가 생산됐었죠. 당연한 생산 상황이었죠. 항상 비용 절감을 추구했으니까요. 당시 환경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탄소, 즉 메탄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수소 말씀이죠? 네, 그린 수소 다음에 품질을 가진 그레이 수소인데 매우 경제적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보다는 최적화된 공정에 중점을 두었지요. 이제는 탈탄소화 공정을 이용한 수소 생산을 위해서 자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소에서 탄소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에어 리퀴드가 특히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서 이산화탄소의 90에서 95%까지 회수할 수 있는 산업용 시범 공정을 연구 개발했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잘 아는 게 중요하고요.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탈탄소화 공정인 것이죠.
두 번째 방식은 전기와 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입니다. 강점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므로 재생에너지 사슬을 통해서 수소가 생산된다는 점이죠. 매우 이로운 공정이죠? 네, 물의 전기분해 기술로 수소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즉, 청정 기술만을 가지고 수소를 경쟁력 있고 더 저렴하게 생산해 오늘날 다른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와 경쟁을 할 수 있게 말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10년간 기존 기술들이 점진적으로 탈탄소화되고 전기분해 공정 기반의 신기술의 입지력이 높아져 탈탄소와 수소가 과반을 차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아마 10년 후에는 가능하겠죠? 탈탄소화된 수소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용은요? 10년 후에는요? 일상생활에서의 수소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잘 알려진 바로는 석유 및 화학 산업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수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식품 및 전자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산업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하는 가스죠? 네, 저희 전문 분야이고 그 사용과 고객도 잘 알고 있죠. 현재 부상하는 신흥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모빌리티 시장이지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차량이 수소 연료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5년 또는 10년 후에는요. 물론 이미 수소 연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수소차로 출근하기에 가는 것을 알죠. 수소차의 가격이 인하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대형 운송 수단이 급부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빠르게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수소 연료의 소비량이 더욱 많고 집중되어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 예로 수소 열차는 출발 시 수소 연료를 채우고 1000km를 왕복 운행한 후 회기점에서 충전하게 됩니다. 트럭 운송은요, 트럭이나 버스 운송에도 사용될 수 있죠. 이미 언급되는 선박, 항공도 될 수 있습니다. 운항 시간이 조금 더 길기 때문이죠. 항공도 충분히 수소로 운행될 수 있고요. 대형 운송 선단이 분명히 발전할 겁니다. 가능성이 있네요.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겠어요. 이러한 기회를 위해 대량 투자를 해야 하나요? 에어 리퀴드와 같은 그룹은 주주들이 있어서 수익성을 고려해야 할 텐데요. 에어 리퀴드의 투자 규모는요? 객관적으로 매우 방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통계의 수치를 드리면 지난 10년간 수소를 전문으로 하는 에어 리퀴드와 같은 대기업은 이미 수천만 그리고 수억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그런지 그렇고요. 연구 개발에 쉽게 5억 유로를 투자했었고 약 20억 유로에 달하는 사업을 운영하므로 초기부터 이미 40억 유로에 달하는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규모가 달라지지 않겠나요? 네, 향후 10년간은 수억 유로가 아닌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에어 리퀴드와 같은 대기업은 1년에 수십억 유로에 달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거대해지는 시장에서 저희의 입지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직 먼 얘기지만 연구에 따르면 2050년 수소 시장이 곧 2조 5천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한다고 보는데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 됩니다. 시장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주요 기회가 있다면요. 어느 부분에서 이런 기회가 주어질까요? 에어 리퀴드는 차별화로 시장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방대한 시장이다 보니 경쟁 업체들이 많을 텐데요. 당연하지요. 관심을 갖는 업체가 많겠죠. 연구 얘기를 하자면요. 수소위원회 회원들과 공동으로 맥킨지 컨설팅 기업의 의뢰한 연구입니다. 수소 관련 모든 산업 부문의 모든 데이터를 집계해 객관화된 검증으로 각 시장별로 각 대형 시장의 내수에 따른 경제적이면서도 쉽게 수소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치화해낸 것이죠. 아주 상세하게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시장에서 수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미미한 변화라도 시장에 영향이 크겠네요. 네, 모빌리티 시장을 얘기해보죠. 보관소에서 사용되는 지게차의 경우 오늘날 대형 보관소에서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지게차보다는 수소를 이용하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있습니다. 이미 이 사례가 입증이 된 비즈니스 사례이고요. 굉장히 높은 비율로 수소 지게차의 수요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소 열차의 사례도 이미 있고요. 알스톰은 최근 독일에 수소 열차를 판매했습니다. 수소 운행으로 테스트를 마쳤고 지방 열차는 현재 수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왜 수소 열차를 선택했을까요? 유럽에는 지방 열차 라인을 비롯한 철로의 약 50%가 전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경유를 쓰지 않았나요? 네, 경유로 열차가 운행됩니다. 경유를 수소로 대체에 성공한다면 비즈니스 사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이 열차 부문에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측면에서 수소로의 전환이 가능하나요? 네, 경제적으로 할 수 있죠. 전기화 작업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인프라 비용이 안 들겠네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야간에 열차 운행이 멈추는 곳에 수소 저장소 및 요통 인프라만을 구축하면 되죠. 설명해줄 상황이 수년 전에 시작 단계였죠. SF 공상 영화도 같았는데요. 당시 수소가 성공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고 예상들 했죠. 수소가 이제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장담하시는 건가요? 언제부터 어떤 용도로 수소 상용화가 될까요? 가장 객관적인 입증된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과거를 되돌아보면 의구심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지난 10년간 우리는 수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수소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미래의 수소 상용화를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시잖아요. 네, 이제 혼자가 아니죠. 번영의 시대가 왔죠. 모두들 수소에 대해 논하지요. 그렇지만 이 번영의 시대가 지나면 어떤 결과를 보게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소가 보완적인 에너지 매개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배터리 및 다른 시스템들은 특수성을 지니게 될 거고요. 수소 역시 에너지 매개체로 자리 잡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청정 에너지와 달리 수소는 저장 역량을 또 갖추었죠. 전기는 수력댐 말고는 저장하기 힘들다고 하지요. 전기는 대량으로 저장하기가 힘들죠. 수력댐은 가능하지만 배터리는 힘들죠. 일정 제한 시간이 저장한다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방전돼 버리니까요. 재생에너지가 현재 대량 개발되고 있지만 불규칙하죠. 예, 태양광 또는 풍력은 기상 조건이 허락할 때만 간헐적으로 에너지가 생성되고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매우 보완적인 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저장 시스템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장하냐고요? 지하 저장고에 저장하는 거죠. 현존하는 소금 동굴에서 천연가스를 저장한 사례도 이미 있고요. 우리가 곧 사용할 수소 생산 공정입니다. 동굴의 저장에 필요시 찾아 쓸 생각입니까? 네, 1년, 한 계절 또는 수년간을 보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어리퀴드는 이미 미국의 수소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저장 동굴이 있습니다. 수소를 저장하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파이프라인으로 수소를 공급하는 왕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해 이제 혼자가 아니신데요. 다들 수소 관련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저희는 인터넷 사용자들 대상으로 수소 질문을 드렸고 관련해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분들이 질문을 해오셔서 수합했고요. 오디오와 비디오 영상을 통해서 가장 자주 나왔던 질문들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수합한 질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오조 씨께서 합류하셨습니다. 분업보티 씨 여전히 함께 계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500분의 질문 중 10개를 선정했는데요. 가장 자주 나온 질문과
또 시청자분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정 씨, 첫 번째 질문 진행해 주실까요? 네, 자주 나왔던 질문인데요. 분화부티 씨, 수소의 안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엘렌 씨가 해주신 질문 들어보시죠. 자동차, 비행기 등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수소의 안정성은 어떻게 관리되는지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질문으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수소가 위험할 수 있다고 했던 예전의 기억들 때문일 거예요. 수십 년에 걸친 저의 경험에 따르면 수소 관련 사고율은 여타 부문의 사고율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요. 특히 그 운송 수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수소 연료 운송 수단 내부 아니면 수소 저장소에 있을 때 그 중에 어디가 더 위험할까요? 제가 흥미로운 실험을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방문했을 때 차량 충격 테스트를 참관했는데요. 멀리서 출발한 차량이 장애물과 부딪히는 충격 테스트였습니다. 이 테스트 후에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차량 내의 수소 저장 탱크뿐이었습니다. 항공에 쓰이는 탄소 기술로 설계된 저장 탱크였으므로 이해가 되는 거죠. 물론 수소는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수소 안정성 설계는 매우 엄격한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수소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매우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에릭 씨가 해주셨는데요. 기술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의 기술 성능이 충분한지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전기 분해 설비 관련해 현재 우리의 기술이 충분한지요? 앞으로 충분한 성능을 갖출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중국 기술에 의존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역시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수소 생산 시에 사용하는 전기 분해 기술에 대해서 명료하게 질문하셨네요. 우리는 지금 중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기술이기 때문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접근이 용이한 이 기술들을 하지만 개선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제 주머니에 소형 전기 분해기가 있는데요. 워터 배터리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보시다시피 꽤 단순해서 소형으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이렇게 소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들 주머니에 전기 분해기를 휴대하지 않으셨잖아요. 또 매일 수소차로 출근하지도 않지요.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현존 기술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통용 기술인 알카라인 전기 분해 설비로 수소를 생산할 때 여전히 그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더 촉망받는 기술로 양자 교환 멤브레인 기술이 있습니다. 50 또는 100메가와트의 대역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가 개발해서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중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가 터득해야 할 기술인 것이죠.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국들이 이 해당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독점 기술이 없기 때문이죠. 반면 멤브레인 기술이 최고의 기술로 더 거듭나도록 유럽의 공동 노력을 더욱더 집중시키고 연구에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됩니다. 시작에 불과한 경쟁이네요. 바이오매스에 관련한 아르망 씨의 질문입니다. 아르망 씨 질문했어요. 안녕하세요, 포치에 씨. 목재 산업 전문 매거진에서 바이오매스로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고 읽었습니다. 에어리퀴드는 바이오매스의 번영을 통해서 수소 생산 방식에 관심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식물 성분과 목재를 사용해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죠. 모든 다양한 원료들을 통해서도요. 바이오매스 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이 바이오매스를 기화시켜야 하는데
이 기와에는 고온 처리 공정이 요구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소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배출되기 때문에 해당 탄소들을 변환해서 회수해야 하죠. 그래서 바이오매스로 생산된 수소라고 해도 이산화 배출 공정 시스템인 거죠. 그 다음 질문 넘어가 있는데요. 베오니키 씨는 수소 시장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역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질문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는 노후한 상태인데요. 대부분 또는 전 차량이 수소로 운행이 될 경우에 이에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현재 저희가 고민 중인 질문이기도 하죠. 어떻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까? 이 시스템이 과연 성공할까? 아니면 단순히 재생능 전략 생산 설비에 재투자를 해야 합니다. 전력 생산 효율이 더 높은, 즉 바람이 더 많이 부는 해상에 발전기 설치하는 등 풍력 에너지 설비 확충이 필요하고요. 물론 태양이 있는 곳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합니다. 근본적으로 옳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현재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에 대량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어쩌면 보유 중인 원자력 발전소를 좀 더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분화부지 씨 다음 질문을 예견하셨는데요. 다음은 풍력 잘 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을 이용한 4대의 풍력 발전 설비가 설치된 베르나시 근교에 살고 있는데요. 이 풍력 발전 설비로 수소를 생산한다면 제 수소차의 저장 탱크에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소망이 과연 망상일까요? 실현 가능할까요? 아니요, 망상은 아닙니다. 이미 일본에서 해당 사례가 있고요. 수세트를 다량 실시해서 풀 시스템을 풍력 발전 설비, 태양광 설비, 수소 생산 및 저장에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차량에도 사용하고 또 집 앞에 주차한 차량에 전기 케이블을 이용해서 집과 연결해서 야간에 필요한 전력 사용량을 기존 전력망과 연결해 동시에 충당할 수 있게 했죠. 이렇게 소형 이 에코시스템은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아마 5년이 채 못 돼 이웃 주민 여러분들이 풍력 발전기와 전력, 수소, 생산기지 또는 저장소와 연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방에 수소 청소년도 설치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현 가능하다는 좋은 소식인데요. 해양 수소에 관심이 있는 기욤 씨의 질문입니다. 앞서 방송된 에너지 옵서베에 대해서 잘 보셨길 바라는데요. 안녕하세요, 포치에 씨. 수소차, 수소 비행기, 다들 다양한 용도를 언급하는데요. 수소 선박은요? 해양 부문에서 수소의 미래가 있다면요? 프랑스의 항구들이 관련 성비를 갖추었나요? 에어리퀴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에너지 옵서버 사례를 보았었죠. 그런데 선박권에서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해상 선박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소 빠르게 수소시장에 진입하고 있죠. 현재 관련 업계에서 수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수소 회사장이 지수기 때문이죠. 선박은 아주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박은 출발점 그리고 선적항이 있기 때문이죠.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해야 하고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중유와 전기 그리고 미래에는 수소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사례가 될 수 있죠. 우리가 항구에 조달할 수소 생산을 집중해서 선박까지 운송할 수 있다면 규모의 경제로 수소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겁니다. 해상 부문 업체들이 이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을 따라 설치된 수소 충전소를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수상 부분도 마찬가지죠. 해상 우선 업계의 주요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오염 방지를 위한 많은 압력들이 행사되는데요. 그래서 빠르게 변화를 장려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해수 오염 및 선박용 중유 사용 기준 등이 최근 들어 현저히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모든 해상 업계들이 자문하고 있죠. 물리화학 노트를 준비해 보시고 클레망 씨의 질문을 들어보죠. 포티에 씨. 안녕하세요, 포티에 씨. 저는 고3에 재학 중인 클레망입니다. 최근 물리화학 수업을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수소에 대해 배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렇다면 수소에 대한 접근성이 아직도 쉽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다시 고3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수소는 존재하죠. 그것도 아주 풍족하게 존재합니다. 다만 이를 찾아 써야 하는데 우선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1차 에너지가 필요해요. 또 수소를 취급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포장해서 운송도 해야 합니다. 아마 화학 실험에서 전기 분해로 수소를 얻어보셨을 거예요. 산업시장 세대도 동일한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술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없고요. 하지만 개발 정도, 비용, 탄소 배출 등 기술들이 차별화되어 있죠. 모든 시스템의 최적화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화학수소 수업에서 보셨던 그 기술이 오늘날 산업 분분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유사한 두 질문을 하나로 합쳤는데요. 말씀해 주신 점에 다들 수긍을 하지만 수소 상용화에 더 빠르게 속도를 낼 수는 없는지 제임스와 캐롤린 씨의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벨슈입니다. 성정 원료인 수소 사용에 관심이 있는데요. 자동차 수소 연료를 개발하는데 어떤 장애물,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지요. 수소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이러한 장애물들이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소 유통에 고비용이 제약 사양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을 두 개로 주셨지만 결국 하나네요. 네, 제약 사양 관련해서 언급할 기회를 주셨네요. 경제 기술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봤지만 이제 규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제약 사양 중에 하나로 환경 규정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규정들이 필요할까요? 안전 규정이 필요한 것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또 탄소 가격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고요. 규정의 필요 여부를 떠나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향후 10년, 15년, 20년에 대한 안목이 필요한 거죠. 현재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 차원에서 수소위원회를 통해서 협력 중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산업계 대표들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각국 정부들과 유럽연합위원회와 함께 수소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가장 바람직한 규정을 정의하고자 관련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캐롤린 씨는 비용 관련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유통 인프라가 부재해서 비용이 높죠. 휘발유 주유소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지만 수소 충전소는 흔치가 않잖아요. 이 유통망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아주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제약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석유 인프라 개발에 100년이 걸렸으니까요. 처음에 자동차 몇 대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발전했었습니다. 이렇게 주유소 개발에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오랜 투자 기간을
마술로 단숨에 단축시킬 수는 없는 거죠. 점진적으로 해야 합니다. 프랑스, 독일 등 각국 정부들과 협력을 통해서 고속도로 네트워크 또는 투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수소 생태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즉,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소차 보급이 충분히 된다면 수소 충전소 설치 비용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바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과도 같이요. 수소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누가 먼저 수소차를 생산할 것인지 충전소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협력의 길을 찾고 있죠. 일본, 독일 업체들 또 프랑스 알스톰과 수소열차 관련해 공동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충전소를 개발하려면 약 300여 대의 수소차가 이 충전소를 이용해 줘야 합니다. 충전소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총 계산을 해보면 충전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존하는 충전소가 10개에서 20개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운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 항구 또는 열차 보관소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고 대중들이 사용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 지점을 선정해서 설치한 후에 일반인들도 충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동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침 젊은 수소 세대의 청년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리옹의 인사학교의 대학생 떼오 씨입니다. 제 이름은 떼오 데마레입니다. 현재 리옹 인사공대에서 에너지 환경 공부 중인데요. 특히 수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시각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속 가능한 세계를 꿈꾸는 프로필을 가진 젊은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 인력을 찾는 기관, 연구소, 기업들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또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질문 감사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텐데요. 취업용 어필처럼 들리는데요. 물론 환영합니다. 현재로서는 수소가 신생 부문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에어리퀴드는 관련해 주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간 약 7,00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000여 명을 채용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00명에서 1,000명을 채용합니다. 프랑스에서 채용되는 2,000여 명 중에서 이제 수소 부문에서 일하게 될 인력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에어리퀴드와 같은 기업 또는 현재 수소 관련 많은 연구를 하는 프랑스 원자력청과 같은 연구기관들을 찾아보셔야 할 거고요. 에너지 부분에도 많은 기업이 있어요. 물론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발달할 겁니다. 많은 창업가들이 이 새로운 기술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창설된 기업들도 있고요. 다양한 분야를 널리 찾아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많은 젊은이들을 채용하고자 하는데요. 신규 채용을 해왔고 지속적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에어리퀴드에 만약 지원하신다면 환영받을 수 있겠는데요. 이자벨 씨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프랑스에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프랑스에서 수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프랑스의 수소 업계가 지역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지 또는 실질적인 국가 정책이 요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프랑스에서 수소 업계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아직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라 유익한 질문이네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국가 내의 지역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유럽 차원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레벨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소 생태계 환경을 조성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소규모라 해도 의미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있다고 확신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적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해당 지역 근방에 수소 생산, 저장 및 유통시설을 설치해 공생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그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공생을 해나갈까요? 다양한 활용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프랑스의 한 지역에 이런 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수소 생산 및 저장 시설이 위치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후속 단계로 하시는 것은 바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의 버스망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순환이네요. 네, 지역 간선 열차도 수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 생태계를 개발해야 하는 거죠. 지역적 차원에서 말이죠. 그렇지만 경쟁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 및 협력이 그 예가 될 수 있죠. 좀 더 나아가서 진정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억 유로에 달하는 연구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즉 유럽 차원에서 프로젝트가 필요한 거죠. 독일, 프랑스, 스페인 대기업들이 한데 모여 수억 유로 규모의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프로젝트로 실질적인 진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바로 유럽 차원의 노력이지요. 따라서 지역, 국가, 그리고 유럽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분화 씨, 질문 공세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마그조 씨가 젊은 세대를 만나러 갔습니다. 젊은 수소 세대 역시 여러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그조 씨,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분화 씨와 얘기한 바 있는데 바로 수소 생태계와 수소 세대를 이끌 인적과 자원에 관한 거를 말했었죠. 그렇다면 이 일을 수행할 주인공들은 어디 있을까요? 저희가 그르노블에 위치한 경영대학원인 에너지학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에너지 시장 업계에서 미래의 매니저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마스터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곧 만나보시죠. 사회 대면역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가진 직업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마스터 과정을 창설했습니다. 물론 복잡해요. 그린 트렌드이죠. 변혁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2020년부터 수소는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안이죠. 어찌 보면 마법의 에너지 같아요. 한 유럽위원회 위원은 에너지의 록스타라고 했어요. 수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의 도박? 확장. 수소는 아주 오래됐죠. 신중함. 한마디로 표현하고요. 복잡해요. 다시 해보세요. 에너지 매개체, 저장. 균형을 갖춘 미래의 혼합 에너지, 탈탄소 혼합물. 우리는 수소세대를 맞이하겠지만 100% 수소세대는 아닐 겁니다. 채용 질문이요?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올바른 질문은 어떤 미래 에너지가 아니라 그 에너지 수요에 대해 물어야겠죠. 지난 20년 가까이 미래의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과연 에어리퀴드의 회장님의 생각은요? 거대한 수소 성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은 원자력 발전소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뽀찌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유럽의 수소 업계의 생산 기지 해외 이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알란 씨 요청하신 대로 에어 리퀴드 화장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분호아 씨, 이 세대를 어떻게 정의내시고 어떤 기대를 가지시나요? 하나의 역동성이라 할까요? 선구자적인 시각이지요. 의구심 대신에 에너지에 대한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죠. 어느 정도 현실성도 필요합니다. 수소업계의 인력은 대부분이 엔지니어들입니다. 엔지니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죠. 신중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죠. 물론 수소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죠. 번영의 시대라고들 하는데 이 단계를 넘어 현실적인 태도를 가져야 해요. 새로 구축해야 하고요. 저는 젊은이들도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열정적인 것도 좋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죠.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현실주의라 하셨는데요. 알란 씨 질문입니다. 20년간 수소가 미래의 에너지가 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네, 맞아요. 자주 듣는 얘기예요. 직설적인 질문이네요. 젊은 세대라서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일한 지 20년이 되었어요. 20년 이래 수소와 지내고 있죠. 저도 많이 들은 말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초기 어떤 것이 존재할 것이라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마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같죠. 저는 수소에 대해서 피력을 했지만 제 주변에서 의구심들을 표명했죠. 오늘날 과거를 뒤로 하고 모두가 자각심을 가지고 기후를 위한 행동에 대한 의지가 생긴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현재 흔들리는 시간이죠. 네, 흔들리면서 생각을 하고 있죠. 미래의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로 지출됩니다. 결국 수소로 연계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존한 좋은 솔루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 20년이라는 세월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 커리어 동안 저 혼자 사막을 지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번영의 시기에 든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주스틴 씨가 이미 말씀하셨는데 원자력 발전과 연계해 수소 생산을 해야 할까요? 진정한 딜레마가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을 원하지만 충분치 않기에 재생에너지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죠. 따라서 필요한 기간만이라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많이 논의하긴 했었지만 유럽에서는요. 로이스 씨는 어떻게 유럽의 수소업계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걱정은 안 돼요. 우선 수소 생산 기지를 설치를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유럽의 모든 국가, 아시아의 산업 대국인 일본, 한국, 중국, 캐나다도 하고 있고요. 고 미국을 비롯한 기타 산업 국가들도 여기에 합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생산기지 이전을 고민할 단계는 아니에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역동적인 단계에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프로젝트가 필요하죠. 유럽 차원에서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계 업체들을 한 대로 모아야 합니다. 유럽이 수소의 세계 리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유럽에서 많은 연쇄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은 그린 산업에서 이미 10년간 리더 역할을 해온 바 있습니다. 유럽의 그린딜이 이런 과제의 중심에 있거든요. 따라서 유럽의 연쇄 반응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요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모빌리티, 멤브레인 전기분해와 같은 부문에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죠. 에어리퀴드와 같이 수소를 안전하게 포장, 운송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고요. 모든 것을 유럽에서 갖췄다고 봅니다. 필요한 요소를 다 갖췄으니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대대적인 조직력이 필요하죠. 수소고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가치 사슬을 활용한 준비가 되어 있죠. 이제 방송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1초 후에 다시 뵙죠. 이제 끝맺음을 할 시간인데요. 다비드 씨 1시간 넘게 수소에 대해, 수소 생태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논의된 사항 중에서 어떤 점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에 차 있죠. 항상 잘 되지 않는 점만을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과학계가 힘을 합쳐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죠. 과거가 의구심의 시대였다면 오늘은 솔루션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에어리퀴드의 분우와 포티시가 수소 관련된 사막에서 힘들게 피력을 했던 반면 이제 저희는 그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삐끼학 씨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성장의 세계, 즉 착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비드 씨 감사합니다. 문화포티 씨, 결론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수소세계위원회 참고 자료 내용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로드맵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2050년까지 로드맵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050년까지 로드맵을 규정했지만 중간 지점은 2030년, 35년을 잡았죠. 그렇다면 어떤 걸 염두에 두었을까요? 바로 기술입니다. 기술 개발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규정에 대해서도 많이 노용이 있었죠. 적절한 규정 없이는 진보가 없습니다. 투자도 필요한데 관리업계는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지요. 각국 정부들도 투자의 필요성을 잘 파악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할 수 있고요. 특히 인프라 기금과 같이 금융기관의 투자도 필요합니다.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이제 그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쟁력을 갖춘 비용으로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되고요.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미 오늘날 투명성 확보했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눌 수 있던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분원 포티시 감사합니다. 바비스 드시고요.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초대에 응해주신 베르탁 피케르씨, 솔라 임펄세단, 필립 콰송, 에너지 옵서버 팀, 빅토리앙 에리삭 스키퍼, 카치아 니콜레 전문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르노블의 경영대학원 학생 여러분, 미디어 파트너인 레지코 파리지앙, 오즈케 에리카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